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우리가 시험을 본 노무사 2차 노동경제학 최종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분량을 좀 작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뭐 썰을 푸는 것보다 간단하게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계산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계산 문제를 조금 살짝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를 쫙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 그러면 좀 그거라든가 계산의 과정 같은 걸 좀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1번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산함수 주어진 다음에 노동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요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최종 모의고사에 한 번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요것도 살짝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건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랬을 때 하루에 8시간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이렇게 8시간 제약 주었을 때 우리가 효용함수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은 약간 우리가 주로 이제 불이타성 문제로 나오는 기타 등등의 주제가 노조와 아니면 차별 이런 건데 약간 파업과 관련해서 뭐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체 교섭과 파업과 관련한 뭐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그리고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열심히 하셨던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걱정 마세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해설지에 있는 걸 통해 가지고 출제 취지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강의를 막 많이 듣고 막 그럴 시간은 아니어 가지고요. 자, 우선 생산함수 형태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게 이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입니다. 가장 심플한 형태가 L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가장 일반화시킨 생산함수로 여기 있는 것처럼 A 얘는 이게 다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K의 알파 L의 1-알파 뭐 베타라고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Q는 A의 K의 뭐 알파 L의 베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알파와 베타의 합이 1이다. 그런 걸 1차 동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타 값 대신에 1-알파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문제 주어졌고요. 이걸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을 하려면 A가 1이고 알파는 2분의 1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생산함수가 되죠. 자, 생산함수 형태는 잘 보셔야 돼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우하향하는 직선과 우하향하는 직선의 완전 대체제. 레온티에프는 L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시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가 등량곡선의 형태가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그리고 우하향하는 형태 그것을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MRTS LK가 체감하는 형태 이렇게 주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네가 알아서 그려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재 이론 기본편에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1번은요. 이 국가에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이 유입된 거야. 그러니까 K가 증가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니? 그거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MPL 계산하는 거 이거 잘 하셨을 것이고요. 이게 알파가 헷갈리면 2분의 1을 넣으시면 좀 심플해.
내가 지금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계 생산을 구했는데 이때 K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하니까 K로 표현했으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L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감소하죠. L이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감소해요. 체감합니다. 근데 K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오히려 이때는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물음 2번에서는요. 자본이 유입하게 되면서 노동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노동의 수요 곡선이 바로 뭐다? 노동의 수요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VMPL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W로 이렇게 같이 관계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유입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니까 VMPL 곡선도 상방 이동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인 여기 노동의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그려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간단하게 보시면 경쟁 시장에서 자본의 수익률과 노동의 임금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의 수익률은요. R이라고 쓸까요? 이거는 VMPK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노동의 수익률이라 표현하긴 그러니까 임금이라 표현하죠. 이게 VMP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경쟁시장에서 자본의 수익률, 노동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리고 생산물의 가격,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MPK죠. 자, K가 1이다 그러면 MPK가 R이 되는 거야. 자, P 곱하기 MPL입니다. 네, 이거 그냥 뭐 많이 봤던 그 형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자본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VMPK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 VMPK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미분은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R과 같도록 놓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VMPL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가 1이 되기 때문에 MPL을 계산하시면 오케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이 국가가 이민 때문에 근로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목차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첫 번째는요. 노동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노동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그래프 여기 나와 있는 거 체크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요. 노동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민잉여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다가 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국내 원주민들의 근로자 일부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해서 나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에는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노동이 증가하게 됐잖아. 노동이 증가하게 됐잖아.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VMPK가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봤잖아. 이걸 연습하려고 앞에서는 요걸 본 거야. 요 앞에. 우리가 1번 문제 살짝 보시면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 자본의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 거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 해설지에 보면 1번에 장기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자본의 수익률은 자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자본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자본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결과 수익률은 다시 이전과 같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먼 미래의 장기가 되면 우리의 삶도 제가 말씀드렸죠. 농사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왕이면 합격하면 좋겠지만은 비록 슬프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합격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충격이 커서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삶이 또 길게 여러분들 100살까지 150살까지 이제 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약간 상책이라든가 뭔가 상흔이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먼 미래에 가게 돼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의 평탄하고 행복한 삶에 뭐 큰 짱돌 던지는 것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자, 노동의 공급이 우측이동해서 인건비가 하락하게 되면 자본의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여기서 쭉 해서 K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친다? 예, 노동에 대한 수요. 왜냐면 우리 앞에 봤잖아.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장기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노동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해서 A에서 C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질문 하나. 아니,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의 공급이 우측 이동하고요. 수요도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장기 자본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 게 L분의 K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뭐 더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같은 비율만큼 장기에는 저게 일정하게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L분의 K가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노동 공급 곡선도 다시 우측 이동하고 노동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하게 돼서 임금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C점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특성이 바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에 대한 얘기를 막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냥 써주시고 요 정도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최소 근로시간 제약 같은 경우입니다. 요거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고정근로시간 계약, 제약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라고 하면요. 뭔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파타임 이런 사람들 그런 준고정비용과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얼마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팀 조별과제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팀별 과제를 사업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같은 시간 일을 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래야지 뭔가 협업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같은 팀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일찍 가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최소 근로시간 제약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조건 8시간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24시간이 있게 되면 비근로소득이 없으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8시간 채우지 못할 때까지는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 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시간을 채우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줘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더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금을 더 준다. 요걸 교수님 교과서의 기본적인 그림으로 그리니까 요 형태 잘 봐주시고 X축, Y축에 각각 값을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잘 보는 거야. 임금률이 1 이렇게 돼 있어. 목적식과 제약식 언제나 이렇게 잘 보시고 박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죠. 예산 제약식은 뭐 이렇게 구간마다 좀 나눠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위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해서 살짝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우리가 찾으면 여기 A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기울기 W죠? 1입니다. 그래서 MRS랑 자, 여가 소비야. 그래서 이거는 여가분의 소비인데 W가 같을 때야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의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에 대한 관계를 끄집어냈고요. C는 L과 같아집니다. 이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때는 L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요. L이요. 22가 나오는 거야. 여가를 22시간 이렇게 즐기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때는 노동시간이
2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가장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점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점은 앞에 본 것처럼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에서 거기에 퐁당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여기 밑에 쑥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림 자체를 봤을 땐 여기 뼈대만 그리면 이렇게 있는 상태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점,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건 선택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여기 B점 선택할 수 있어요. C점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제가 계산 결과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또 문제 낸 것도 있는데 C점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면 여가를 24시간을 즐기게 되고 최소 소비가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가를 여기 보시면 16시간을 누리게 되고 소비는 28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하셔야 돼. 자, 효용 극대화 선택이 원래는 제일 좋은 게 A가 제일 좋다니까 얘가 최고. 근데 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B점 아니면 C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B점일 때 효용과 C점일 때 효용을 보니까 C점일 때 효용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일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48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효용함수를 주어졌잖아. 여기 보시면 L 곱하기 C 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24 곱하기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26 곱하기 28 이렇게 하게 되면은 448 이렇게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48 이렇게 돼서 480이 더 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소비자는 근로자는 A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지만 선택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 C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 극대화 그나마 제한된 상황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림 잘 그리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약간 불이타성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은 이제 노조가 이렇게 저항하게 되는 곡선, 그래서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을 놓고요. 그래서 요거요. 보리아스 책에는 여기 보시면 파업 기간이 있고 임금이 있을 때 노조가 저항하는 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U라고 하면 그러면 요걸 보고 기업들은 최적 파업 기간 할 때 이렇게 등이용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보리아스 책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요, 맥코넬 교수님 책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힉스의 사용자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고, 노조의 저항 곡선은 그냥 이거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있고요. 당연히 파업 기간이 길수록 노조가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고, 여기 A점 밑에 나와 있는 건 최소 저항 그 임금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파란 색깔이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야.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높은 임금을 점차 제공하게 되는 거야. 사용자가 양보한다는 거야. 왜요? 자리가 자꾸 파업 기간이 길어져서 공석이 발생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파업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점차 이렇게 올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한계 편익, 한계 비용 그 느낌이에요. 요 같아지는 점이 바로 최적 파업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냥 뭐 알아두시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적 파업 기간은 바로 두 개, 사용자가 양보하는 곡선과 노조가 저항하는 곡선이 같아지는 교차되는 부분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2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3번에 이 최적 파업 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 한 3가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노조의 저항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이게 노조의 저항 곡선이고 사용자의 어떤 양보 곡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조의 저항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파업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최초의 임금 인상 요구가 여기 수직축 절편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를 수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파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노조가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야, 우리는 말이야 여기 밑에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없어. 근데 허용할 수 있는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에 이게 여기서부터 쭉 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길게. 오케이? 그럼 파업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좀 보시면 노조의 시간에 따른 임금 인하 속도가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노조 시간에 따른 임금 인하 속도가 빠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자,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예상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좀만 기업가가 생각하는 거야. 좀만 버티게 되면은 금방 포기하겠지. 그래서 이제 기업이 오히려 파업을 질질 끌게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을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으니까 그래프랑 내용 잘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체 교섭 과정에서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힉스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패러독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얼뜻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잘 보면 이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힉스 패러독스는 여기 써놨습니다. 노사의 단체 교섭과 그리고 관련해서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야. 그렇잖아. 파업해봤자 이게 공허한 승리가 되는 거야. 내가 승리를 했지만 이게 뭐야, 이게 다 피폐해지게 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파업을 하지 않는 거야. 둘 다 파업을 하지 않고 미리 한 발 뒤로 양보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용자의 양보 곡선과 노조의 저항 곡선 형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적 파업 기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둘 다 파업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최적 파업 기간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패러독스라는 것은 뭐 들어보셨습니까? 죄인의 딜레마 이런 거에도 비슷한 것처럼, 아니 양측이 더 나은 선택을 통한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상대를 믿지 못하고, 아니 혹시 사측이 뭔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기네 혼자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든가, 사측 입장에서는 이거 노조 이거 이상하게 자꾸 그냥 이거 질질 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요 고착되는 것을, 균형 상태가, 그래서 나름대로 최적이지만 더 최선의 결과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힉스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합니까 하면, 정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못하고요,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야. 노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초과이윤이 있는데 그걸 자기네가 다 먹으려고 그런다 생각하고, 사용자는 노조가 저항하려는 의지가 에휴 좀만 기다리면 쉽게 꺾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봐 파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작에서는 죄인의 딜레마와 같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힉스 패러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마무리에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정리하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잘 체크 정리하시고 큰 그림 잘 그려주시고, 시험장 가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착각하지 않을까. 우리 그래프 제일 중요한 게 X축 Y축이잖아요. 그 X축 Y축에 어떤 변수를 넣어서 그림을 그릴까, 난이도와 출제 스타일을 봐가지고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줄지, 문제가 좀 쉬우면 가능한 한 많이 써주는 게 좋고요.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끝장내는 특강을 우리 학원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리타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에 올리거나 학원에도 올릴 테니까, 브리타 특강은 뭐 별거 아니야. 브리타에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브리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개념 정리만 몇 개 살짝 볼 거니까 작년에 제가 브리타 특강 한 거 우리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진위 개수 빼놓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꼭 겹치지 않는 파트로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꼽아서 할 테니까 그런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고 오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래도 소기에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정리 잘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꼭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 저도 응원을 할게요. 감사합니다.